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분석해 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여론조사 결과 오늘 아침에 나온 게 있어서요. 그거 보면서 오늘 얘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권 단일화 여론조사가 시작됐었죠. 그러니까 여론조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표 직전까지, 그러니까 22일부터 23일까지 실시했던 여론조사 결과인데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 이제 양자구도로 보름여간에 선거운동을 펼치게 되는데 출발선상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께 차례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요, 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이 네. 터지면서 굉장히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정안정론보다는 정부 여권 심판론이 상당히 우세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다가 오세훈 후보가 예상 밖에 나경원 후보를 또 이겼고,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까지 이기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상승세가 강화되면서 이런 조사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대략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여론조사를 보면은 오세훈 후보가 한 50% 정도에 육박을 하고, 네.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30% 정도에 육박을 하니까 2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네. 구체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좀 살펴보니까 전통적인 지지층, 그러니까 보수층, 그리고 고령층에서는 역시 오세훈 후보가 굉장히 압도적이고, 그리고 40대,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 진보층에서는 이제 박영선 후보가 상당히 압도적인데, 구체적으로 봤더니 오히려 결집도가 보수층,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이 민주당 지지층, 진보층보다 더 높게 나타난 네.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20대, 30대 하면은 아무래도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좀 무세한 그런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가정주부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오세훈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 여론조사에서 박영선 후보에 비해서 오세훈 후보가 상당히 앞선 그런 결과를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 얼마든지 남은 선거운동 기간 한 15일 정도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51대 49, 1대 1의 싸움, 진보 대 보수의 그런 결론에 근사한 결과치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지금 조사 결과가 사실은 오세훈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로 발표되기 직전에 이제 조사됐던 거거든요. 저는 그 이후에 지금 뭐 최근에 다시 조사가 어디선가 나온다면 저거보다 다소 오세훈 후보가 좀 더 상승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조사 결과, 같은 조사에서 보면은 뭐 대통령 지지도 굉장히 좀 격차가 많이 심해져요. 지금 뭐 6대 3 정도 비율로 대통령 지지율과 긍정, 부정 평가. 그리고 이번 선거에 대한 의미를 갖는 게 정당, 이 정권 심판론에 대한 그 의사가 59.2%고 국정 안정돼야 된다라는 게 약 33%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격차 추이가 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그 저희가 조사에 보고 있는 두 후보의 한 20%포인트 가까운 격차가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일부터 이제 선거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통상의 선거를 쭉 보면 사실은 선거 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있는 구도가 크게 변하지 않는 것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향후 인물 경쟁, 그다음에 뭐 정책, 그래서 다소의 이제 변화들은 있겠지만 저 큰 추이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지금의 지지율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세훈 후보의 상승세는 이제 야권 단일화로 인한 어떤 컨벤션 효과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효과는 언제까지 좀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컨벤션 효과는 이제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요. 통상 이제 컨벤션 효과는 한 5%포인트 정도 상승한 걸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이미 여론조사에 저는 반영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요. 그렇지만은 과거의 선거 사례, 보수와 진보가 1대1로 격돌할 경우에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고 서울시장 선거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1%포인트 플러스 마이너스 굉장히 미세한 차이로 승부가 결정이 나거든요. 실제로 오세훈 시장하고
그리고 한명숙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할 때 당시에 여론조사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20%포인트 정도 앞서갔지만은 네. 막판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0.6%포인트 차로 끝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박원순 시장 후보하고 그리고 나경원 후보하고도 격돌할 때도 일방적으로 박원순 후보가 리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뚜껑을 여니까 한 7%포인트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보수층이 상당히 결집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까지 후보 단일화에 지금 협조를 하면서 범보수가 결집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면 결국 이제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거든요. 보수가 결집하면 예. 또 진보도 결집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51대 49의 그런 싸움으로 저는 결론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요, 국민의힘도 그렇고 서로 후보에 대해서 이제 약점으로 지적하는 것이 이른바 도덕성 의혹입니다.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 그리고 박영선 후보의 도쿄 아파트 이런 것들이 이제 여론전으로 가열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각 후보 진영에서는 과거에 이미 심판의 문턱을 넘었다라는 입장들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여기에 대한 공세는 또 강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결정적인 한방 남은 2주 동안에 서로 좀 있다고 보십니까? 후보 진영에서는 서로 이제 선거를 진행하기 위해서 서로 간 이슈를 던지면서 네거티브전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선거에 대한 그 국정 심판에 대한 그 유권자들의 표심이 워낙 강하게 지금 표현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각 진영에서 하고 있는 그 네거티브 전략이 표심에 많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다라고 네. 저는 보여집니다. 이게 네. 그 뭐 새로운 이슈가 그다음에 아주 심각한 이슈가 제기된다기보다는 양 진영 간의 이제 정치적 공세로 비춰지는 면이 좀 있어서 심각하게 그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뭐 오세훈 후보 지금 상승세 잠깐 말씀드렸지만 재밌는 게 보면은 저도 가끔 전화를 받습니다만은 이 보수 지지층 진영에서 이번에는 해볼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일화 이후에 굉장히 결집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네. 두 번째는 이 야권이 뭐 전략적으로 저렇게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선거 턱 밑까지 예. 단일화 이슈를 계속 끌고 왔던 게 저는 결과적으로 이번 선거에 이제 여당이 정책 선거 그다음에 뭐 또 다른 네거티브 선거를 이끌어가기에 시간이 너무 짧은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의 추세를 뒤집기에는 예. LH 사태 그다음에 국정 심판에 대한 기운 뭐 이런 것들이 좀 너무 강한 상황이라 저걸 뭐 쉽게 뒤집기는 어려울 거고 지금 각 진영에서 내뿜는 이 네거티브 정책들이 많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두 후보가 이제 경합을 벌이게 됐는데 본선에서 맞붙을 두 후보 서로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목소리를 듣고 오겠습니다. 실질적으로 MB 황태자로 불리던 사람이잖아요. 4대강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또 서울시정을 펼치면서도 그 당시에 이명박 정권의 그런 어떤 실책과 관련된 부분을 다 함께했던 분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대관점에서 보면 예. MB가 이 BBK의 문제를 진실을 호도하고 거짓으로 일관했던 그런 모습과 이번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모습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가장 큰 실정 중에 하나, 갈라치기, 그 반통합, 분열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지금도 굳게 생각합니다. 그게 독재자가 아닌가요? 그런 독재자의 면모를 이 박영선 후보가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관직을 수행했던 박영선 후보가 그런 문재인 대통령의 참으로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비판한 적이 있습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두 후보의 발언 수위가 상당히 좀 거세진 걸 함께 보셨는데요. 이러한 어떤 발언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뭐 결국 이제 두 사람 다 프레임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상대방을 내가 유리한 프레임 안에 끌고 들어와서 승부를 결정짓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이명박 시즌 2다라고 지금 공세 고삐를 쥐고 있고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박원순 시즌 2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이제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결국 낡은 그리고 실패한 시장
그리고 거짓말 시장이라는 프레임으로 계속해서 오세훈 후보를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보수 같은 경우는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사실상 괴멸됐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계속해서 공격함으로 인해서 보수층을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또 진보 세력들을 결집시키겠다. 즉 촛불 혁명을 만든 촛불 세력들을 결집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계산이 담겨 있는 것 같고요.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번 선거가 박원순 시장의 잘못으로 치러진 선거다. 그런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박원순 시즌2다라는 프레임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전반적으로 국정안정론보다는 정권심판론이 더 우세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권 교체, 정권심판론의 프레임을 갖다 대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상대방들이 계속해서 프레임 전쟁의 강도를 높이다 보면은 막말이 나올 수가 있고 실언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고 결국은 이번 선거가 제가 계속해서 51대 49의 싸움이다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번 선거는 보궐선거거든요. 보궐선거는 상당히 투표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과연 투표율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전통적인 지지층이 얼마나 어느 층이 끌어올 것인가라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조직력에 있어서는 상당히 지금 민주당이 우세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직력 싸움에서 어느 쪽이 이길 것인가라는 이런 부분 그리고 역시 마지막으로는 부동표의 향방이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 중도 표심을 잡기에 지금의 어떤 전략은 어떻게 좀 누구에게 좀 유리하다고 보시는지요? 몇몇 여론조사에서 중도층의 양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이제 발표된 게 있는데요. 중도층에서도 상당 부분 전 야권 후보의 오세훈 후보 쪽의 지지도가 좀 높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의 측면에서도 보면은 중도 표심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그 잘못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후보 간의 경쟁을 지금 하고 있고 서로 간에 네거티브 이슈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워낙 국정 심판에 대한 이 서울 시민들의 이 표심이 강하게 반영되고 있어서 저는 저런 그 네거티브 전략들이 크게 많이 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고 그다음에 현재 있는 그 양쪽 진영의 지지자들 외에 중도에 있는 표심들이 상당 부분 현재 이미 많이 마음을 좀 정하고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좀 여러 지표를 통해서 좀 분석을 좀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야권 단일화 과정 이후에 또 다른 주목을 받았던 인물 중에 한 명인데요. 김종인 위원장이 단일화하고 나서 오늘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뭐 호남 수도권에 있는 호남 표심을 또 생각한 행보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정작 이제 김종인 위원장은 굉장히 중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설화들은 많이 있었지만 단일화 이뤄내고 나서 4월 8일 선거 끝나고 나면 집으로 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후에 또 거치가 어떻게 될지 벌써부터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 가시는 거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보궐선거에 대한 정리는 이미 끝났고 이후를 벌써 이제 내다보면서 계획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난 다음에 아마 광주 방문한 게 6번째라고 해요. 굉장히 많이 가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이후에 지금 야권의 통합 그리고 통합 과정에서의 이제 후보 결정 이런 과정에서 본인의 역할 내지는 호남 표심에 대한 그 비중 그리고 호남 표심이 전체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다음에 지금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야권이 어느 지형으로 지향을 하면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 어제 이제 90% 나의 역할은 다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당신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표표히 떠날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근데 국민의힘 내에서 그렇게 되면 이후에 이제 전당대회를 또 치러야 되고 대선 후보 결정이 돼야 되는데 저는 보궐선거 이후 한 보름 내지 한 달 정도 김종인 위원장을 다시 모시는 이 움직임들 이런 속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가느니 다시 합류하느니 마느니 이런 논란들이 상당 부분 굉장히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 김종인 위원장이
또다시 야권의 통합과 야권 후보나 대선에서의 어떤 역할을 위해서 야당의 몸을 담는 결론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좀 해봅니다. 예, 그렇다면은 안철수 대표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오늘 일단 국민의힘 의총장에 나왔고요. 공동선대위원장도 맡았습니다. 오세훈 후보를 돕겠다는 의지는 굉장히 강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모습은 어떻게 보셨는지? 그건 상당히 이제 바람직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안철수 후보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아름답지 못한 후보 단일화의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마저도 이제 그런 이미지가 남는다면은 사실상 정치인으로서 미래를 열어가기 어렵다. 그렇지만은 이번에 백의종군 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름다운 후보 단일화의 영향력을 확실히 행사한다면은 상당 부분 뭐 동정심 플러스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는 본인이 잘 선택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과연 얼마만큼 성실하게 후보 단일화에 노력을 해주느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관건인 것 같고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상 대선에 2번 도전했다가 실패를 했고 또 이번에 실패함으로 해서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3번이나 실패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지는 정치인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지만은 뭐 악재가 호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 한 10년의 와신 상담 끝에 결국 이제 보수의 후보 단일화에 성공한 그런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본인이 백의종군을 성실히 한다면은 또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에 뛰어든다면은 결국 이제 야권이 재편해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뭔가 기회가 열릴 것이다. 그리고 또 본인은 끝까지 대권 도전의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광주 방문 행보와 관련해서는 저는 굉장히 이번 선거를 겨냥한 포석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광주하면 보수의 텃밭이긴 하지만은 결국은 서울의 유권자 가운데 한 30%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호남 출향민이거든요. 진보의 텃밭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분들을 겨냥한 그런 행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윤석열 포섭을 위한 행보, 그리고 달라진 보수의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다각적인 목적의 포석이 담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치인의 한 걸음 한 걸음에 참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다양하게 담겨 있다. 뭐 이런 해석이시고요. 금태섭 전 의원도 그렇고 어쨌든 안철수 대표도 그렇고 일단은 화학적 결합에 대한 우려들은 많이 있었는데 과연 될 것인가? 현재로서는 뭐 출발은 좀 순조롭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오늘 그 국민의힘 의총에도 전 후보들이 모여서 힘을 모으겠다고 하는 거는 시작은 굉장히 좋은 모습들인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의 기운이 굉장히 높은데 야권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데 효과적인 그 첫 행보였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후보, 뭐 금태섭 후보 다 마찬가지지만은 배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오세훈 후보 본인마저도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힘들게 오다가 저렇게 다시 인전 후보로 되잖아요. 안철수 대표도 저는 향후 본인이 어떤 스탠스를 잡고 가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기회는 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2007년도 대선 경선을 앞두고 이명박 박근혜 후보 간의 치열한 경선 끝에 박근혜 후보가 이제 지고 난 다음에 승복연설을 합니다. 그 승복연설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그 박근혜 후보에 대한 호평이 많았는데 저는 안철수 후보가 오늘 그 보여줬던 모습들이 아마 또 다른 본인이 이제 그 정치 일정을 이끌어가는데 좋은 모습으로 그다음에 국민들한테 신선한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어서 충분히 그 안철수의 새 정치가 최대 위기를 맞긴 했지만 이게 이걸로 잦아들고 끝나지는 않을 거다. 시작은 괜찮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요. 연 이틀 그 SNS를 통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임 전 실장의 어떤 규정들이 과연 이것이 적절했는지 아닌지를 두고 여러 가지 설전이 이어지고 있고 박영선 후보도 여기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단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선거 레이스 흐름들을 보면 박원순 전 시장을 과연 어떻게 민주당에서 규정하느냐 이걸 놓고 안고 가야 되는지 이른바 좀 털고 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는 모습들을 자주 목도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내부의 강성 지지자들은 굉장히 박원순
박영순 전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예. 그런 측면에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같은 맥락에서 이런 발언을 내놨다고 봅니다. 그러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정치적 비중은 일반적인 당원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럼 좀 사려 깊은 발언과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해서 예찬론을 펼칠 경우에 과연 이 문제가 이번 4월 7일 재보선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선거적 측면에서 전략적 측면에서 저는 마이너스라고 보거든요. 당장 그래서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 부분 거리 두고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 지금 이제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불리한 악재를 어떻게 하면 털고 가야 될 그런 숙제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진실되게 사과를 하고 예. 또 본인의 사과가 좀 받아들여져서 용서를 받아들였으면 좀 좋겠다. 용서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면서 특히 이제 고민정 의원 등 3명 피해 호소인이라고 피해 했었죠? 호소인 네. 발언을 한 사람 그 발언 3인에 대해서 본인이 결국 이제 중도 하차를 시켰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 이제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사려 깊지 못한 발언이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민주당 엑스맨 아니냐. 그리고 또 자기 정치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나오고 있거든요. 예. 더구나 이제 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 정계 은퇴까지 언급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좀 상당히 신중한 행동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임종석 실장에 관한 거는 저는 뭐 적극적인 민주당 지지층을 향한 표결집의 의도가 있다. 그다음에 그 좀 실수성의 발언이다라고만으로는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처음에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박영선 후보가 자제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또 한 번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게 뭐 몇 가지 단계의 과정이 필요하지만 사실은 여권의 분화와도 좀 관련되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뿐만 아니라 보궐선거 이후에 여권이 나가는 그 정치적 지형에서 내부의 균열 내지는 분화 네. 이런 것들을 암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단순히 뭐 실수 내지는 지지층 결집보다는 무언가 의도가 있는 발언이다. 그래서 이틀 연속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좀 과한 해석도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예. 자, 이번에는요, 추경안과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릴 텐데, 여야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오늘 처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만은 아직 글쎄요, 합의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독 처리 가능성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지금 사실은 그 여당 민주당에서는 빨리 4차 재난지원금 지급하고 그다음에 일자리 많이 만들자라는 논란에 이제 15조 기재부가 만든 예산에다가 추가로 포함해서 추경을 만들자라고 하고 있고 예. 국민의힘 쪽을 중심으로 한 야당에서는 이게 일자리가 너무 과하다 그리고 국채 발행 비율이 너무 심하다라고 해서 반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국회의 의석 구조상 저는 뭐 야당으로서 불가항력의 상황 아닌가. 만약에 여당이 오늘 뭐 원내대표도 여러 번 김태년 원내대표 여러 번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중 뭐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소위도 통과하고 본회의에서도 통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한 가지요. 여야가 앞서서 이제 LH 투기 의혹 관련해서 국정조사도 하겠다, 특검도 도입하자, 그리고 국회의원 전수조사하자 여러 가지 합의들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게 뭐 논의는 시작됐다는 얘기는 있는데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은 되고 있는 건지, 또 잘 될지 여러 가지 의문부가 따라 붙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국민들도 좀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지금 뭐 소리는 요란한데 결과물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혹시 여야 모두 4월 7일 재보선만 겨냥한 그런 뭐 대포 싸기 아니냐. 예. 그리고 선거 끝나면 말씀하신 대로 또 유야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이 문제는 결코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성역 없는 철저한 조사, 수사를 통해서 투기 문제 발본색원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공직자들은 공직에서 추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확실하게 특검이 도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뭐 지금 여에서는 90일 하자. 그리고 또 야당에서는 1년 하자 그러는데 제가 네. 볼 때는 뭐 1년 하자는 거는 상식이 좀 안 맞고요. 현재까지 보면 역대 특검이 13차례 있었는데 평균 보면 한 50일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적절한 선상에서 하고 국회의원 전수조사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되는데 이걸 지금 결국 이제 기득권 지키기 위해서 국회에서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선거만 의식하고 미루기로 끝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이번에는 좀 결과물을 내놔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배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오늘 또 새로운 변수가 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네. 공직자 재산 공개가 등록 됐죠? 상황이 예. 오늘 좀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또 여야가 초점 흐리기식 진탕 싸움으로 또 들어갈 거다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재산 공개를 가지고 여야가 또 다툼을 벌인다. 어떤 것들,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뭐 지금 저희가 공분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공공택지 공급이라는 걸 가지고 LH 직원들이 뭐 저렇게 엄청나게 했다. 여기에 일반 국민들은 알 수 없는 정보가 유출됐다. 이런 건데 저는 공직자 재산 공개가 되면서 뭐 국회의원 누가 어디에 땅을 샀고 어디에 집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여당은 몇 명이고 야당은 몇 명이고 서로 똑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이 사실은 원래 찾아 들어가야 되는 초점을 흐리고 여야 공방으로 또 시끄럽게 갈 거로 저는 예상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유감스러운 상황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